네, 오늘도 이제 묵혀놨던 기사 꺼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내리면서 이제 좀 우중충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 좀 텐션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기사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 좀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게끔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약간 게을러지고 있음을 느껴지지 않나. 이제 스크랩하는 기사를 빨리 글로 만들어놔야 이제 라디오가 될 텐데, 또 그렇다고 바쁜 마음에 유튜브 라디오 업로드만을 위해서 기사를 이제 하나 정해서 그냥 원테이크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예전처럼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록물도 남기고 또 음성 기록물도 남기는, 조금은 좀 품을 들여더라도 조금이나마 컨텐츠의 퀄리티를 살려보려고, 이게 다 하나의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젤렌스키의 발언과 함께 기사가 나오는 하나의 기사 제목을 이제 따와서 한번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쓴 걸 보면서 이제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제 젤렌스키가 푸틴의 이제 휴전 제안을 듣고 마치 히틀러를 연상했다라는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러우 전쟁에서 푸틴 측이 휴전 협상을 하겠다. 단 조건이 모든 군대는 철수. 말도 안 되죠. 나토군도 철수하고 현재 러우 전쟁에서 점령지, 그러니까 점령지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격전지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을 전부 철수한다는 게 협상의 조건입니다. 이게 휴전 협상인지 무조건 항복에 대한 제안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조건을 내세웠죠. 그래서 당연히 젤렌스키도 협상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할 뿐만 아니라 서방 세력을 비롯한 나토도 이에 대한 협상은 당연히 거부한 건 마찬가지죠. 이건 마치 이제 이타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주변 국가들을 이제 합병하면서 상대 측, 그 당시에는 이제 연합국은 아니었지만 연합국이 될 측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묵인하게끔 만들었죠. 왜냐하면 연합국 측은 아무래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피해 때문에라도 최대한 전쟁을 막고자 했던 건데, 히틀러의 야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푸틴이 히틀러에 준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독재자, 현 세계권에서 굉장히 이제 유력한 독재자임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그 푸틴의 협상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립, 비동맹, 비핵지위, 그리고 비무장, 비나치화, 그냥 뭔가 거의 국가로 안 보는, 그냥 무장을 포기해라, 군사적인 모든 권력, 권한을 포기하라는 거는 주권을 그냥 포기하라는 느낌이잖아요. 완전히 비무장,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라는 게, 우리 약간 그 옛날에 일제 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우리도 이제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군권력을 먼저 이렇게 제거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진짜 그냥 러시아가 그냥 땅 따먹기 할 계산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국가라는 개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옛 소련 영토이면서 빨리 이제 러시아로 수복해야 될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제 친러 세력도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약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친러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러 성향인 젤렌스키 세력이 오히려 지금 권력을 잡았죠. 그런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내부에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거죠. 러시아에 기대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반나치화 주장은 아무래도 그 젤렌스키를 이제 위시하는, 뭐 그 부분이 상징성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국가적 정체성을 이제 약간 나치처럼 이제 비유하는 거죠. 나치의 어떤 그 국가적인 그 국가 사회주의 그런 느낌으로 약간 몰아가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그런 요소들을 약간 왜곡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효력은 없는데도 이제 끝끝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언젠간 먹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인 것도 같고요. 어쨌든 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프죠. 서방 정권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푸틴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 기사와는 다르게 또 푸틴이 최근에 북한과 접선을 했죠. 근데 북한을 굳이 끌어들인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생산되는 뭐 군사적인 무기들 수준이 과연 그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뭐 핵 기술은 이미 러시아가 더 있을 테고, 아무튼 참 국제 정세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푸틴은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계속 내부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생길 만한 요소를 무조건적인 이제 전쟁으로 해결하는 게 참 마치 이제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 되려는 건지는 참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히틀러처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중연설이나 뭐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처럼 이제 전쟁광스러운 판단은 하진 않겠으나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푸틴의 행동들이 더 위험스럽게 보이죠. 일단은 자원적으로도 안정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놈의 가스 때문에 이제 주변국에 대해서 가스나 석유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니까 아무래도 뭐 서방 세력이 이제 제재를 가하더라도 쉽지가 그들의 이제 의지를 꺾기가 쉽지가 않죠. 또 민족주의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러시아의 대중들은 그 어쨌든 독재자라고 보일 그 푸틴에 대해서 그 끊임없이 지지하는 걸 보면 러시아는 한 번도 그 차르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국가가 아닌가. 그냥 모양만 바뀌었지. 뭐 러시아의 이제 마지막 가문인 이제 그때 차르가 사회주의 소련에서 이제 스탈린이나 레닌, 스탈린과 같은 그런 지도자 서기장으로서 이제 이 차르에서 그냥 서기장이 됐고 또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독재자 푸틴이 탄생하고 결국 그냥 대중들이 선택하는 인물이 곧 차르가 된다. 예전에 러시아사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러시아 민중들은 약간 그런 정서가 있다고 얼핏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뭐 약간의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냥 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왕정이든 황제정이든 뭐 소련의 그런 사회주의 공산권이든 민주정이든 결국 절대적 지도자에 대한 그런 선망, 지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정세로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분명 이제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는데 무참하게 그렇게 암살당하거나 숙청 비슷하게 당하잖아요. 축출되고 불분 비난 여론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해도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대한 지지가 계속 끊임없이 있다는 거는 자신도 그런 대상이 될까봐 이제 공포감에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푸틴을 강렬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현 차르라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이제 푸틴은 강한 지도자로서 내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이제 수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반면에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약소국 입장에서 이제 서방 지원 없이는 정말 버틸 수가 없고 또 여론전에서도 항상 젤렌스키는 이제
그런 다윗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엄청 힘들다,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러시아라는 거악을 우리가 지금 막아내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 버텨야 이제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자기 그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겠죠. 사실 진짜 젤렌스키라는 인물도 독특한 이제 등장이잖아.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인물이다만큼 또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어쨌든 러우 전쟁이 2년을 버텨내는 인물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 위기에서 빛나는 지도자죠. 물론 뭐 젤렌스키를 평가하는 수많은 의견들은 있지만 어쨌든 전쟁에 있어서 계속 버티고 그 꿋꿋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현대판 히틀러로 비유되는 푸틴에 대항하는 저항군, 약간 레지스탕스 느낌으로 젤렌스키가 이미지화 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최대한 서방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서고, 최대한 러시아가 악이라는 쪽, 악의 축이라는 쪽으로 가야 뭐 서방이나 나토도 끊임없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요. 참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 세력을 대리해서 하는 이 전투 참 위태롭다고 보고 있죠. 당연히 이제 서방의 지원이나 나토 병력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싸움을 못하긴 해도 어쨌든 자원빨로 계속 침공하는 상황. 게다가 이런 협상 제안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 보면 어쨌든 여유를 보여주는 거죠. 너네 한번 받아봐, 이런 거 던져. 당연히 아마 푸틴도 이걸 받을 거라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이런 협상 조건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약간 블러핑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휩쓸리면은 정말 이제 그 전쟁의 어떤 저울추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겠죠. 이제 뭐 전쟁을 어쨌든 계속 하겠다라는 러시아의 저 의지가 보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야 말 것인지, 아니면 언제 빠질 타이밍을 보는 건지 참 헷갈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에 우리도 전쟁을 직접 이제 당할 위기에는 없지만, 우리 같은 약소국은 보통 경제적으로 이제 당할 수가 있죠. 중국이나 미국 같은 양쪽에 걸쳐진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의존성이 이제 그 양축에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제재 비슷하게 들어오면 뭐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것도 마치 이제 전쟁이죠. 우리도 경제적으로 우리 같은 약소국들은 굉장히 이제 해외 의존적인 경제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처한 상황에 그냥 전쟁이 났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도 비슷한 종류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 같은 나라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 중국, 일본, 미국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봐야겠죠. 그게 진짜 코리안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러우 전쟁, 젤렌스키의 그 협상에 대한 평가,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푸틴의 제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다음에 재미난 기사 있으면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녹음 잘 해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